저녁 6입시. 도시의 심장이 가장 격렬하게 뛰는 시간이지만 이서연의 세상은 언제나처럼 그 흐름에서 빗겨나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현관문 안쪽, 잘 닦인 마루와 정갈하게 정돈된 가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무겁고 익숙한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그녀의 정성이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펼쳐져 있었다. 막 끓여낸 김치찌개는 매콤하고도 구수한 향을 피워 올렸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치구이는 먹음직스러운 갈색 빛을 뽐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남편 강민준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소담하게 담겨 그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갓 지은 밥을 공기에 눌러 담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행위는 지난 5년간 그녀의 삶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한때는 스케치북 위에서 반짝이는 보석을 디자인하던 섬세한 손길이 이제는 남편의 저녁 식사를 완벽하게 차려내는 데에만 온전히 쓰이고 있었다. 다녀왔어. 현관문 도록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낮고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다. 오늘도 늦었네요. 힘들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은 마치 텅 빈 방에서 울리는 메아리 같았다. 민주는 하는 짧은 대답과 함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로 몸을 던졌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아닌 액정이 꺼지지 않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회사 동료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연신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 스쳤던 희미한 미소가 굳었다. 그녀는 잠시 현관에 서서 그의 지친 뒷모습과 그의 손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비추는 작은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따뜻한 저녁 식사는 저 차갑고 평평한 유리판과의 경쟁에서 또다시 패배한 듯 했다. 식사해요. 다 차려놨어요. 잠깐만, 이거 마무리만 하고. 잠깐만. 그 말은 그들의 관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벽이었다. 1분, 5분, 그리고 이내 15분이 흘렀다. 김치찌개 위로 얇게 굳어가던 기름막이 서연의 조급한 마음을 대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식탁 의자에 먼저 앉았다. 창밖은 이미 완연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들의 식탁까지는 닿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민준이 스마트폰을 식탁 한쪽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 습관처럼 TV 리모컨을 찾아 뉴스를 켰다. 앵커의 딱딱한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찌개 맛있네. 민준이 무심코 칭찬을 던졌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많이 먹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에 담겨야 할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때는 그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신혼 초 좁은 오피스텔에서 단출한 밥상을 차려놓고도 뭐가 그리 좋은지 마주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만든 서툰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그녀는 그의 그런 모습이 사랑스러워 더 열심히 요리를 배웠다. 그러나 이제 칭찬은 의무가 되었고 식사는 허기를 채우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서연은 말없이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잘 차려진 음식들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저녁을 차린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남편의 빈자리를 위해,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애써 외면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저녁을 차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이는 소리, TV 뉴스 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식탁은 섬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서연은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민주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스마트폰을 들었다. 서연은 묵묵히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이 그녀의 손등을 데웠지만 마음속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거품 묻은 손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들 너머로 따뜻한 오렌지색 불빛들이 새어나왔다. 저 불빛 아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까? 분명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도,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집도 있을 터였다. 오직 자신만이 이 거대한 도시의 외딴 섬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일주일 치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거웠고 바람은 초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이런 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스산했다. 대형 마트 대신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재래시장이었다.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 고소한 기름 냄새와 신선한 채소의 흙냄새가 뒤섞인 시장의 활기는 그녀에게 잠시나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끝자락에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였다. 갑자기 앞에서 아이고 하는 다급한 비명과 함께 와르르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길게 좌판을 펴고 앉아있던 할머니의 손수레가 기우뚱하더니 안에 가득 담겨있던 고구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대굴대굴 굴러갔다. 순간 시장을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찾고 몇몇은 그저 귀찮다는 듯 굴러온 고구마를 피해 제 갈 길을 갔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떨어진 고구마를 주우려 애썼다. 그 순간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무거운 장바구니를 길게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아이고, 아가씨, 내 정신 좀 봐. 서연은 괜찮다며 할머니를 안심시킨 뒤 쪼그려 앉아 흙투성이가 된 고구마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진 고구마들은 마치 상처받고 흩어진 자신의 마음 조각들 같았다. 그녀는 행여나 흠집이 날까 조심스러운 손길로 고구마의 흙을 털어내고 바구니에 담았다. 그녀의 행동을 본 몇몇 사람들이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하나둘씩 돕기 시작했다. 이런 저런 내가 도와드리지. 중년의 아주머니 한 명과 교복을 입은 학생 한 명이 함께 고구마를 주었다. 삭막했던 언덕길에 잠시나마 따스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금세 고구마는 원래의 손수레에 다시 담겼다. 할머니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복 받을 겨. 별 말씀을요. 조심해서 가세요. 할머니.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올랐다. 손은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치맛자락에도 흙이 묻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감사 인사를 받는 아주 사소한 행위. 그것이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느꼈던 가장 진실된 형태의 소통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서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가 세상의 작은 의미라도 가질 수 있다는 위안을 얻었다. 그 주 주말, 서연은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면 마음속의 묵은 감정들도 조금은 털려나가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에서였다. 민주는 아침 일찍부터 동호회 활동을 간다며 집을 나선 뒤였다. 또다시 혼자 남겨진 넓은 아파트에서 청소는
그녀가 외로움을 견디는 방식이었다. 거실과 부엌. 침실을 지나 마지막으로 남은 곳은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창고방이었다. 결혼 후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공간. 그곳은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 동안 외면하고 방치해온 문제들이 쌓여있는 곳처럼 보였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옮기던 서연의 손끝에 낯익은 감촉이 닿았다. 짙은 갈색의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대학 졸업 선물로 아버지가 맞춰주신 그녀의 보물 상자였다. 결혼하며 정신없이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곳에 처박혀 존재조차 잊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자 익숙한 나무 향과 함께 시간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보석 디자인 개론서, 섬세한 세공을 위한 도구 세트, 그리고 여러 권의 스케치북.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스케치북 한 권을 집어들었다. 표지를 넘기자 흑백의 세상이 마법처럼 펼쳐졌다. 연필선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드로잉들, 나무잎의 인맥을 형상화한 귀걸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찰나를 포착한 반지, 밤하늘의 성운을 담아낸 브로치. 그 페이지들 속에는 열정과 꿈으로 반짝이던 20대의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보석으로 재창조하고 싶어 했다.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디자인 앞에서 멈췄다. 부활 후 호이라는 이름이 붙은 펜던트 디자인이었다. 갈라진 대지 혹은 깨진 아래 틈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을 담고 싶었던 그녀의 졸업 작품이었다. 당시 교수님에게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았다는 극찬을 받았던 그녀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 서연은 가늘게 떨리는 손끝으로 스케치 위에 연필선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울까 두려워하는 어미처럼. 그 순간 잊고 있던 감각들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되살아나는 듯했다. 무언가를 창조할 때의 희열, 완성된 디자인을 보며 느꼈던 벅찬 감동,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던 뜨거운 야망. 그녀는 왜 이것들을 모두 잊고 살았을까? 아니, 잊은 것이 아니었다. 외면한 것이었다. 민준을 만나고 그의 평범하고 안정된 삶의 방식에 자신을 맞추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스스로 이 상자의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 당신을 위해 내 꿈을 포기할게. 그녀는 그것이 사랑의 가장 위대한 증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었을지도 모른다. 꿈을 포기한 여자는 서서히 빛을 잃어갔고 빛을 잃은 여자에게 남자는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10년 된 스케치북 위로 떨어지며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회한의 눈물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너무나도 선명했던 과거의 자신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서연은 거친 손길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는 마치 무서운 것을 본 사람처럼 황급히 스케치북을 상자 안에 던져 넣었다. 뚜껑을 닫고 원래 있던 창고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상자를 밀어 넣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겠다는 듯이 그녀는 애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한 번 열렸던 판도라의 상자는 그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잔상을 남겼다. 평온해 보였던 그녀의 일상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균열이 머지않아
그녀의 세계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그녀가 가장 믿었던 친구의 미소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의 침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균열을 미처 감지하지 못한 채 일주일이 흘렀다. 서연의 일상은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돌아갔고 민주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늦게 귀가했다. 그날 창고에서 마주했던 과거의 자신을 서연은 다시 상자 속에 봉인하고 애써 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감정의 파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던 금요일 저녁, 민준이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그리고 기묘한 흥분감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서연아, 내일 저녁에 시간 비워둬. 무슨 일 있어요? 유라가 자기 집에서 파티한대. 우리 부부 꼭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네. 박유라,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그녀가 친구라고 부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미묘한 긴장감 위에 서 있었다. 유라는 언제나 서연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고 서연은 유라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 시절, 서연에게는 압도적인 재능이 있었고 유라에게는 부유한 부모님이 있었다. 졸업 후 서연은 평범한 가정을 선택했고 유라는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홍보대 행사를 차려 화려한 싱글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안정을 부러워했고 서연은 가끔씩 유라의 자유를 동경했다. 그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 거울 속에는 선망과 질투가 위태롭게 뒤섞여 있었다. 갑자기 파티는 왜? 몰라. 그냥 자기 성공 축하 겸 아무튼 옷 좀 신경 써서 입고 와달래.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서연이 아주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활기가 넘쳤다. 마치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그 활기가 향하는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친구인 유라라는 사실이 서연의 마음을 이유 없이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화려한 파티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정하고 차분한 색의 옷들 뿐이었다. 그녀는 결국 무릎을 덮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다. 그녀의 살만큼이나 안전하고 무난한 선택이었다. 반면 민주는 결혼식 때 맞춘 비싼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랐다.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의 출정을 앞둔 병사 같았다. 유라의 집은 강남의 가장 높은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위화감에 휩싸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거대한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야경을 배경으로 값비싼 현대미술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했지만 가구와 소품 하나하나가 나는 비싸다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서연의 아늑하지만 소박한 아파트와는 모든 것이 대척점에 있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성공을 전시하기 위한 쇼룸에 가까웠다. 어머, 우리 서연이 왔어. 민준 씨도. 목소리의 주인공은 단연 파티의 여왕 박유라였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활처럼 휘어지며 매혹적인 미소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서연을 가볍게 포옹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연의 어깨 너머 민준에게 더 오래 머물렀다. 민준 씨, 오늘 너무 멋있다. 우리 서연이는 복도 많지. 유라는 민준의 팔뚝을 가볍게 치며 웃었다. 민준은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그 둘의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파티에는 유라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주식과 부동산, 해외여행과 명품에 대해 유창하게 떠들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마트 세일 정보와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남편의 저녁 메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구석에 서서 화려한 무리 속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주는 유라가 소개해주는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평소에 피곤한 직장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야망에 찬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연아, 왜 여기 혼자 있어? 유라가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기분 좋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냥 난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해서. 어색하긴. 너도 예전엔 이런 곳의 주인공이었잖아. 내 졸업 전시회 때 생각난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너한테만 쏟아졌지. 난 그때 네 옆에서 그냥 배경일 뿐이었는데. 유라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랬던 네가 지금은 왜 이 모양이냐고 묻는 듯했다. 나지난 일이야. 서연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유라는 그런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리고 너무 평화롭지. 가끔은 인생의 자극이 필요한 거 아닐까. 그 말과 함께 유라는 서연을 데리고 파티의 중심으로 돌아갔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파에 민준도 앉아 있었다. 유라는 자연스럽게 민준의 옆자리에 앉으며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와인을 몇 잔 더 마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재미있는 생각 하나 했는데 들어볼래? 유라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나아티케이적인 효과를 노리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서연과 민준을 번갈아 보며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우리 딱 일주일만 남편이나 아내를 바꿔서 살아보는 건 어때? 이를테면 결혼 생활 교환 같은 거 너무 짜릿하지 않아? 순간 시끄럽던 공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하는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서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유라야, 너 취했구나. 무슨 그런 농담을. 농담에이. 왜 그래? 인생은 짧고 지루하잖아.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극.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해. 유라는 과장되게 웃으며 주변의 동의를 구했다. 몇몇이 어색하게 따라 웃었지만 대부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이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가 나서서 유라의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점잖게 꾸짖고 이 자리를 정리해 주길 바랐다. 그러나 민주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가에 희미하고 기묘한 미소를 띄운 채 유라를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당혹감이나 불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유라의 대담함에 대한 감탄과 은근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서연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과 그 얼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는 친구의 얼굴만이 보였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서연의 세상에 대한 침략의 신호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먼저 가볼게 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유라가 어머, 서연아, 왜 그래? 하고 능청스럽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서연과 민준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어주길,
변명이라도 해주길 기다렸다. 유라가 취해서 한 헛소리야. 신경 쓰지 마.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민주는 창밖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미친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농담이잖아. 유라, 원래 그런 애인 거 몰라. 농담, 그게 농담으로 보여. 당신은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어. 서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민주는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즐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황당해서 웃은 거지. 당신이야말로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라가 당신 보고 지루하다고 하는 거라고. 뭐라고? 틀린 말 했어. 요즘 당신 모습이 어떤지 알기나 해. 웃지도 않고 맨날 피곤한 표정으로.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숨이 막힌다고 그녀의 헌신과 노력이 그의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 되었다는 말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등 돌리고 잠이 들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침대 한 뼘이 아니라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처럼 느껴졌다. 그 미친 제안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유라의 공격은 이제부터 노골적으로 변했다. 며칠 뒤 민준이 샤워를 하는 사이 그의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였다. 서연은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발신인은 박유라였다. 그날 파티에서 민준 씨 정말 멋있었어요. 서연이는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여자인지 알까. 이모티콘까지 붙인 그 문자는 완벽하게 계산된 도발이었다. 친구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처럼 보이지만 그 행간에는 내 남편은 나에게 더 어울려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유라는 우연히 민준의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다가 그를 불러냈고 주말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민준은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유라가 제공하는 화려한 세상의 유혹과 당신은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서서히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집에 와서 유라에게 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서연의 평범한 일상을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세계는 뿌리부터 흔들렸다. 그녀가 평생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집은 이제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귀가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온갖 상상에 시달렸고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녀는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한때는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던 그녀의 헌신은 이제 그녀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친구의 미친 제안은 그녀를 향한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겠다는 치밀하게 계획된 선전포고였음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무력한 상태로 홀로 서 있었다. 평화롭던 그녀의 세상은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갔다. 한번 뿌리내린 불신은 서연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일상을 좀먹었다. 남편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침묵이 그녀에게는 하나의 암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암호를 해독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미로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민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평소에는 그가 손도 못 대게 하는 공간이었지만 그가 주말 골프 약속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싶었다. 책상 위 서류 더미를 치우다 서류철에 미쳐 끼워지지 못한 카드 명세서 한 장이 팔랑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심코 명세서를 주워든 서연의 눈이 한 항목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 호텔 스카이라운지 클라우드 9 사비 50,000원 결제일 2주 전 금요일. 2주 전 금요일. 민준이 팀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팀 회식을 5성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하는 회사는 없었다. 더군다나 그가 다니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는 더욱 그랬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명세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명세서 아래쪽에는 또 다른 낯선 이름이 있었다. 가평 뿌띠폴의 펜션 6에 80,000원 결제일 지난 주말. 지난 주말 그가 회사 워크숍이라며 1박 2일로 집을 비웠던 때였다. 가슴을 무언가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왔다. 서연은 휘청거리며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있었을 뿐이었다. 박유라의 미친 제안, 그 후 노골적으로 변한 그녀의 태도, 그리고 남편의 잦아진 외박과 변명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을 기다렸다. 그녀의 앞 커피 테이블 위에는 구겨진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다. 집 안에 모든 불을 끈 채 오직 현관 센서 등만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마치 끈적한 늪처럼 고여 있는 듯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되오르기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약간의 술기운이 섞인 기분 좋은 얼굴로 들어섰다. 아직 안 잤어 불은 왜 다 끄고. 그의 말은 거실 중앙에 앉아있는 서연의 형체를 발견하고는 이내 멈췄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랭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거실 불을 켰다. 환한 빛 아래 서연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명세서에 닿았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민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뻔뻔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당신 내 서재 뒤졌어. 이게 뭐냐고 물었어.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궁지에 몰린 민준의 얼굴에 비겁한 분노가 어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최악의 수를 선택했다. 유라가 그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논리. 그를 피해자이자 구원자로 만들어주는 그 논리였다. 그래, 맞아. 유라랑 같이 갔어. 그래서 뭐. 그의 고함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서연은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불륜을 인정한 남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대신 오히려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당신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랐는데 당신이랑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이 집 숨이 막혀. 당신 표정은 또 어떻고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게 반갑기는 해. 당신은 날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차려놓은 완벽한 그림 속 가구쯤으로 생각하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당신을 위해서, 날 위해서
당신 꿈도 포기했다고 제발 그딴 소리 좀 집어치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일 뿐이야. 내가 사랑했던 이서연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 열정 넘치고 자기 일에 미쳐있고 눈이 반짝이던 여자였다고. 근데 지금 당신 모습은 어때 불만만 가득한 얼굴로 나까지 질식시키는 여자일 뿐이야. 민준이 쏟아내는 말들은 유라가 했던 말들과 정확히 겹쳐졌다. 그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다. 유라가 주입한 독이었다. 그 독은 그의 죄책감을 마비시키고 서연을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서연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헌신, 그녀의 사랑, 그녀의 희생, 그녀의 삶 자체를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잔인한 말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불륜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이 순간이었다. 그녀는 바보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성은 사실 모래성이었고 그 안에서 그녀는 홀로 광대 노릇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남편을,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결혼은 바로 이 순간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다음 날 서연은 홀린 사람처럼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쇼윈도도, 행복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연인들도,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오직 그녀의 세상만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참을 걷던 그녀는 어느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 이끌리듯 들어섰다. 나무로 된 인테리어와 은은한 커피향이 감도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텅 빈 머릿속으로 어젯밤 남편이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메아리 쳤다. 숨이 막혀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야. 그때였다. 혹시 이서연 맞니? 나치으면서도 어색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깔끔한 셈이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짧은 머리, 지적인 느낌의 안경, 그리고 선한 눈매. 최진우, 선배, 대학 시절 서연을 유독 아끼고 그녀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봐 주었던 디자인과 선배 최진우였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이제 성공한 CEO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에 반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10년도 넘었지. 여기서 다 보내. 진우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의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러나 이내 그는 서연의 얼굴을 살피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근데 서연아,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그의 다정한 질문에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울컥 솟구쳤다. 서연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아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선배.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배려심 깊게 화제를 돌렸다. 나는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렀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냥 주부로 지내요. 주부라. 그럼 디자인은 이제 완전히 그만둔 거야. 믿을 수가 없네. 우리 과의 전설이었는데. 전설,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진우는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려는 듯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로 시작해서 지금은 꽤 규모 있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가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볼펜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습관이었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면 그녀는 언제나 무언가를 그렸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어떤 구상도,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의식의 흐름에 따라 펜촉이 냅킨 위를 스쳐 지나갔다. 휘어지고, 얽히고, 다시 풀려나는 선들. 그것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수양보들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가느다란 버들가지들은 서로 얽혀서 단단한 쇠사슬을 이루고 있었다. 아름답지만 슬픈, 자유로워 보이지만 완벽하게 구속된 형상.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이었다. 세어연아. 이야기를 하던 진우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고 있는 작은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다. 네오는 너는 여전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냅킨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마치 신성한 유물이라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다. 이건 그냥 낙서가 아니야. 이 선, 이 구도, 그리고 이 안에 담긴 감정. 미쳤다. 정말 어떻게 이걸 썩히고 살았어. 진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감탄과 재능에 대한 경외심만이 담겨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 누구도 그녀에게서 발견해주지 못했던 가치, 남편조차도 낡은 과거라며 비난했던 그녀의 재능을 그는 단 한 장의 냅킨 조각에서 발견해냈다. 서연은 처음으로 지난밤 남편에게 들었던 잔인한 말들이 아닌 다른 평가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충격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수연배, 울지 마. 울어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야.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만든 세상이 울어야지.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이서연, 다시 시작해. 아니, 시작해야만 해. 이건 너 자신에 대한 의무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네가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의 말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준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유렉의 낮에 서연과 크게 다툰 사실을 털어놓았다. 약간의 죄책감과 자기 합리화가 섞인 푸념이었다. 집을 나갔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 그러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잘못하긴 뭘 잘못해. 민준 씨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진실을 말해준 거잖아. 그 여자도 이제 자기 현실을 좀 깨달아야지. 유라는 교활하게 그의 편을 들어주며 그가 만났다는 대학 선배에 대해 캐물었다. 근데 그 선배라는 사람 누구야? 아, 최진우 선배라고. 예전에 서연이 엄청 따랐던 사람이야. 지금은 무슨 디자인 회사 대표라던데. 최진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라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즉시 그 이름을 검색했다. 국내 최고의 주얼리 디자인 컨설팅 회사의 대표 최진우.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이었다. 유라의 등골을 차가운 무언가가 훑고 지나갔다. 질투, 아주 오래되고 끈적하고 지독한 질투였다. 대학 시절
최진우는 언제나 이서연의 재능만을 칭찬했다.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고 생각했던 이서연이 그런 최진우와 다시 연결되었다.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 재능에 최진우라는 날개가 달리면 이서연은 다시 날아오를 것이다. 자신이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되찾을 것이다. 유라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발 아래에 있어야만 했다. 완벽하게 짓밟혀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야만 했다. 유라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이제 단순한 애정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과 파괴의 문제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처리해주는 업계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난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님, 저 박유라입니다. 소송 하나 의뢰하고 싶은데요. 아주 깨끗하게 상대방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 유혹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파괴의 시간이었다. 최진우 선배와의 만남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았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한 줄기 빛 같았던 희망은 다시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부서졌다. 서연은 그의 명함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것은 마지막 비상구였지만 지금 당장 그 문을 열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아직 이 끔찍한 현실을 스스로 수습할 수 있으리라는 신락 같은 미련을 붙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는 낯설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그녀가 없는 사이 다른 누군가가 이곳을 점령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정확했다. 식탁 위에 놓인 큼지막한 서류 봉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 마크가 선명한 차갑고 공식적인 통보.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이혼 소장과 함께 수십 장에 달하는 증거 자료라는 것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다. 피고 이서연의 무분별한 소비와 낭비벽. 첨부된 것은 그녀가 생활비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었다. 마트 식료품, 아이들 없는 집에 괜한 동화책 몇 권 그림이 예뻐서 샀던, 가끔 기분 전환을 위해 샀던 꽃다발. 그녀의 소박한 삶의 흔적들은 악의적인 해석 아래 사치와 낭비로 둔갑해 있었다. 피고의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 및 정신적 학대. 그들의 관계가 소원해진 모든 원인이 그녀에게 있다고 쓰여 있었다. 남편의 고통과 외로움을 외면한 아내, 대화가 단절된 가정,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장, 피고의 외도 및 부정한 행위. 첨부된 사진은 며칠 전 그녀가 카페에서 최진우와 만났을 때의 사진이었다. 누군가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흐릿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알아보는 데는 무리가 없는 사진이었다. 그녀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 진우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 그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는 모습, 모든 것이 부정한 관계의 증거로 포장되어 있었다.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기가 막혀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박유라의 작품이었다. 그녀의 치밀하고 악랄한 시나리오였다.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오히려 서연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 소장은 그녀를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으며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남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은 온전히 강민준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약간의 현금과 함께 이 집에서 조용히 몸만 나가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이혼 소장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문이었다. 그녀의 지난 10년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모욕이자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개선 장군처럼 당당한 표정의 박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연민과 슬픔이 뒤섞인 완벽하게 계산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연아, 얘기 들었어. 민준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일이 이렇게까지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유라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서연의 신경을 긁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그런 눈빛을 마주하기 두려운 듯 시선을 피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끔찍했지만 이미 유라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일 뿐 스스로 멈출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없었다. 서연아, 우리가 이러는 건 너도 알다시피 낙조. 서연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나직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였다. 민준과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언제나 순종적이고 상처받은 얼굴을 하던 서연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소장을 집어들어 유라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따위 더러운 연극 집어치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내 남편, 내 집, 그리고 내 인생까지 전부 다. 안 그래? 그녀의 시선은 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유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래, 맞아. 원래부터 전부 내 것이었어야 해. 네가 분수에 맞지 않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늦었어. 그래, 민준 씨의 잠재력.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더 나은 삶. 그걸 시시한 주부놀이에 묶어두고 썩힌 건 바로 너야. 이서연, 난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뿐이라고. 유라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서연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하지만 가장 잔인한 비수를 꽂았다. 아, 그리고 곧 있을 코리아 주얼리 디자인 어워드 발지. 내가 이번에 출품하려고. 민준 씨가 얼마나 응원해주는데. 한때 네 꿈이었던 무대라며 내가 네 대신 그 꿈 아주 화려하게 이뤄줄게. 그것은 마지막 결정타였다. 유라는 서연이 가장 아파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찔렀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꿈, 그녀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유라의 뺨을 향해 손을 날렸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민준에게 붙잡혔다. 그만해. 이서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민준이 그녀를 뿌리치며 소리쳤다. 서연은 붙잡힌 자신의 팔과 자신을 괴물처럼 바라보는 남편, 그리고 그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유라를 번갈아 보았다. 더 이상 이 집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이곳은 적들의 소굴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겉옷과 가방만 챙겨 들고 나왔다. 그리고 두 사람을 무시한 채 한때 자신의 세상이었던 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등 뒤로 유라의 비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녀는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녀를 한강공원으로 이끌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의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아 가방을 뒤졌다.
손끝에 딱딱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최진우의 명함이었다. 마지막 비상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최진우입니다. 선배, 저 이서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있었다. 서연아,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시험배, 저 도와주세요. 결국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휴대폰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진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는 단호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그리로 갈게. 30분 뒤 진우가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는 엉망이 된 서연의 모습과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 뭉치를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그는 분노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채 서연을 태우고 회사로 향했다. 진우의 회사 J1 크리에이티브는 청담동의 세련된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내부는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했다. 벽에는 감각적인 디자인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오픈된 공간에서 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그곳은 서연이 잊고 살았던, 그러나 언제나 동경했던 세상이었다. 진우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이혼 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읽는 내내 그의 미간은 점점 더 굳어졌다. 쓰레기 같은 놈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욕설을 뱉었다. 그것은 서연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이들을 향한 분노였다. 이건 그냥 이혼 소송이 아니야. 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아주 악질적인 변호사를 썼군. 그는 즉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오, 변호사 나야. 지금 내 앞에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상대는 아마 김칠규 변호사일 거야. 그래, 그 인간 맞아. 이길 수 있겠어? 아니, 무조건 이겨야 돼. 상대방이 가진 모든 걸 토해내게 만들어줘. 짧지만 힘있는 통화였다. 그는 서연에게 내 친구야. 이혼 소송 전문인데 특히 저런 악질적인 놈들 잡는 데는 선수지, 걱정 마.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변호사 문제가 해결되자 진우는 서연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는 그녀를 회사의 심장부인 디자인 스튜디오로 이끌었다. 최첨단 3D 프린터, 각종 보석 가공 장비들, 그리고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책상 위에서 빛나고 있는 아이디어들. 그곳은 창조의 열기로 뜨거웠다. 진우는 스튜디오의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아직 주인이 없는 깨끗한 책상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여기가 네 자리야. 늘 네오의 전쟁터. 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겨. 그건 그들의 전쟁이야. 너의 진짜 전쟁은 여기서 시작돼. 그리고 너의 진짜 복수도 여기서 완성되는 거고. 진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아, 잘 들어.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널 실패한 아내, 무능력한 여자로 정의하고 끝내는 거야. 네가 평생 그들의 그림자 밑에서 고통받게 만드는 거지. 거기에 똑같이 맞서 싸우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멀리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붕이 보였다. 진정한 복수는 분노가 아니야. 압도적인 성공이지. 네가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그들이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무대에서 네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하는 거야.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박유라가 아닌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호명되게 만드는 거야. 그들이 널 끌어내리려 했던 바로 그 재능으로 그들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것, 그것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있을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꺼져가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증오와 분노로만 가득했던 마음에 성공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새겨졌다. 서연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10년간 설거지와 청소에 길들여졌던 손. 하지만 그 손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빚어내던 창조자의 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피해자는 사라졌다. 이제부터는 전사의 시간이었다. 최진우의 사무실. 창가에 마련된 그녀만의 작은 공간은 전쟁터이자 성소였다. 지난 2달 동안 이서연의 세상은 이 책상 위 네모난 공간으로 축약되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진우가 마련해준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과 이 스튜디오를 오가며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다. 시간은 숫자의 의미를 잃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창밖의 풍경일 뿐. 그녀의 시간은 오직 디자인의 진척도에 따라 흘러갔다. 부드럽고 상처 없던 그녀의 손은 이제 딱딱한 굳은 살이 박이고 세공 도구에 베인 작은 흉터들로 가득했다. 끼니는 샌드위치나 김밥으로 때웠고 잠은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다. 그녀의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갔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보석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서진 삶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희망으로 녹여내고 망치질하여 새로운 형태로 빚어내는 중이었다. 그녀의 작품 부활 후 홀라운 그렇게 탄생하고 있었다. 깨진 아래 파편을 형상화한 백금 구조물. 그 날카롭고 거친 균열 사이로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다이아몬드 새싹. 절망의 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생명의 경이로움. 그것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법적 공방도 함께 진행되었다. 진우가 소개해준 오윤진 변호사는 그의 말대로 선수였다. 그녀는 유라 측이 제시한 낭비벽과 정신적 학대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연의 소박한 소비 내역은 한 가정을 꾸려가는 주부의 평범한 생활비임을 입증했고 오히려 민준이 유력에 쓴 막대한 돈의 출처를 역으로 추궁했다. 부정한 행위라는 주장에는 최진우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 그날의 만남이 오랜 후배의 안위를 걱정한 선배의 순수한 배려였음을 증언했다. 전세는 서서히 역전되고 있었지만 유라 측은 끈질겼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며 서연을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려 했다. 그럴수록 서연은 더욱더 자신의 작품에 매달렸다. 이 법정 싸움의 진정한 승패는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코리아 주얼리 디자인 어워드의 무대에서 결정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진우는 묵묵히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야근하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수프와 샌드위치를 사다 주었고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결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한 명의 동등한 창작자로서 그녀의 재능을 존중하고 그녀의 가능성을 믿어주었다. 그의 그 단단한 믿음이 서연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다. 반면 박유라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녀는 서연이 디자인 어워드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려야 할 여자가
감히 자신과 같은 무대에 서려 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윤상미 교수와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윤 교수는 유라 아버지 회사의 후원을 받는 예술재단의 이사였다. 교수님, 이번 어워드에 이서연이라는 디자이너가 출품했던데요. 아, 그 친구 작품이 꽤 인상적이더군. 아이디어도 신선하긴 하죠. 남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베꼈으니 유라는 마치 안타깝다는 듯 연기하며 서연의 디자인이 과거 다른 해외 디자이너의 컨셉과 유사하다는 식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 명백한 표절은 아니지만 독창성의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한 떡밥이었다. 그녀는 서연이 결코 순수한 창작자가 아니라는 의심의 씨앗을 가장 영향력 있는 심사위원의 마음에 심어놓았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퀘익스 컨벤션 홀은 국내외 보석업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인 듯 화려하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10년간 시장과 부엌이 세상의 전부였던 서연에게 이 모든 풍경은 비현실적이고 위압적이었다.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주위에는 자신만만하고 젊은 디자이너들이 서로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들 틈에서 서연은 자신이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남편이 퍼부었던 저주. 넌 끝났어 라는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서연아, 많이 떨리나 보네. 박유라였다. 그녀는 최고급 브랜드의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괜찮아.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그 말은 위로의 형식을 한 가장 잔인한 저주였다.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갑게 이글거리는 투지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의 그런 모습에 유라는 오히려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가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되찾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무대 옆 지정된 좌석에 앉은 서연의 시선이 객석으로 향했다. 가장 앞줄 정중앙에 앉아있는 민준과 유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유라는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민준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불안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죄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이 싸움이 얼마나 개인적인 것인지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은 참가번호 7번 이서연 디자이너입니다. 사회자의 호명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수백 개의 눈동자와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조명이 쏟아졌다. 그녀의 등 뒤 스크린에는 그녀의 이름과 작품명 부활이 떠올랐다. 심사위원석은 무대 바로 아래에 있었다. 업계의 거장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가운데 윤상미 교수가 팔짱을 낀 채 유독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준비한 첫 마디를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상미 교수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서연 씨,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군요.
이서연 씨는 오랫동안 현업을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수많은 디자인이 넘쳐나는 이 시장에서 작가로서 본인 작품의 완전한 독창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그 철학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경력 단절을 지적하고 작품의 독창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유라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싹을 틔운 것이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에 호기심과 함께 의심의 빛이 어렸다. 그녀에게 주어진 25분이라는 시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신뢰도는 이미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역시 난 안 돼. 넌 사기꾼이야. 유라와 민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뇌를 잠식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찰나였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의 한 지점에 닿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최진우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소리치거나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넌 전설이야. 잊지 마.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을 잠식하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녀를 짓누르던 두려움의 안개가 걷혔다. 그녀는 더 이상 실패한 아내, 상처받은 피해자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작자 이서연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자신을 공격했던 윤상미 교수를, 아니, 그녀 너머에 있는 세상 전체를 똑바로 응시했다.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무대 위, 그녀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골랐다. 윤상미 교수의 차가운 시선, 장내를 채운 의심의 공기, 그리고 앞줄에 앉은 두 사람의 비웃는 듯한 얼굴.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질식시킬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진우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들어섰다. 저의 디자인 철학을 물으셨습니까?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맑고 또렷하게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저의 철학은, 진정한 독창성은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유한 삶과 이야기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작품의 완전한 독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서두른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방어적이거나 위축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당당하고 철학적인 답변이었다. 술렁이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지며 그녀의 다음 말에 집중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는 기술적인 도면 대신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펼쳐졌다. 흑백의 톤으로 그려진 먼지 쌓인 창고의 이미지. 10년 동안 저의 꿈은 이런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바쳐 한 남자를 사랑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꿈을 접는 것은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잊힌 꿈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제 자신을 짓눌렀고 저를 빛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화면 가득 거미줄처럼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관계가 거짓이었음을,
제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신기루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민준과 유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고발보다도 더 날카롭게 두 사람의 심장을 찔렀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고, 유라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굳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저는 10년 전에 저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날의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재능이 아니라 제 자신을 믿을 용기였다는 것을요. 스크린 위, 수많은 균열 사이로 마침내 가느다란 녹색 새싹 하나가 돋아나는 영상이 나타났다. 이 작품, 부활은 바로 그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연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 벨벳 받침대 위에 놓인 자신의 작품을 가리고 있던 천을 걷어냈다. 조명이 집중되자 작품은 그 눈부신 모습을 드러냈다. 거칠고 날카롭게 깨진 백금 파편들이 서로를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었고, 그 아슬아슬한 균형의 중심에서 눈부시게 투명한 다이아몬드 하나가 마치 새싹처럼 솟아나 있었다. 절망의 잔해 속에서 피어난 희망, 죽음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생명의 창가. 그 아름다움의 객석에서는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깨진 껍질은 저의 과거이자 상처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감추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이 작은 생명의 빛은 더욱더 강렬하게 빛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이고 저의 디자인입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났다. 잠시 동안의 정적.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단순한 디자인 발표가 아니었다. 한편의 감동적인 모노드라마였다. 심사위원들조차 감동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수 소리를 뚫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앞줄에 앉아있던 박유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무대 스크린과 연결시키더니 소리쳤다. 저 작품은 표절입니다. 이서연 씨가 제 아이디어를 훔쳤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유라의 디자인 시안이었다. 서연의 부활과 컨셉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깨진 껍질과 새싹의 이미지. 디자인의 완성도는 좋았겠지만 핵심 아이디어가 같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이건 제가 한 달 전에 구상했던 제 작품의 초안입니다. 저는 이서연 씨를 친구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제 개인 작업실에 있는 시안을 보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라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비통하게 말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방금 전까지 감동으로 빛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추악한 스캔들의 현장으로 변했다. 윤상미 교수는 거봐라 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유라가 말한 정해진 결과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꿈과 명예를 되찾는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추악한 범죄자의 누명을 씌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그녀가 준비한 진짜 결말이었다. 천길 낭떠지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 그녀를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싶게 만들었던 그 감정이 바로 이 순간의 이 감정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서연은 그 빛 속에서 홀로 섬처럼 고립되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슬픔이 아니었다. 차갑고도 신성한 분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심사위원 여러분,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장내를 다시 한번 집중시켰다. 박유라 씨의 주장에 대해 제가 두 가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박유라 씨가 스크린에 띄운 저 디지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기술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일의 최초 생성일과 최종 수정일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유라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었다. 메타데이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입니다. 서연은 객석에 앉아있는 진우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진우는 준비했다는 듯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가방에서 낡고 손때 묻은 갈색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그 상자를 들고 똑바로 심사위원석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침묵이 내려앉은 컨벤션 홀을 울렸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녀는 스케치북의 37페이지를 펼쳐 심사위원들 앞에 내려놓았다.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려진 부활의 원본 스케치가 있었다. 디자인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5년 5월 28일 졸업작품 최종 구상. 바로 그때 기술팀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메타데이터 확인 결과 박유라 씨가 제출한 파일의 최초 생성일은 3주 전이며 최종 수정일은 바로 오늘 오전입니다.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객석에서 단정한 차림의 오윤진 변호사가 일어섰다. 심사위원 여러분, 잠시 발언을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약 2주 전 박유라 씨 명의의 IP 주소에서 이서연 씨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불법적으로 접속한 기록입니다. 그곳에는 이서연 씨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작업했던 부활의 초기 디지털 시안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쐐기를 박는 한마디였다. 표절, 해킹, 그리고 거짓 증언.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일제히 유라에게로 향했다. 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아니야,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10년 전의 스케치북 해킹의 증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꼭두각시였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유라의 가머니설과 질투에 눈이 멀어 그는 자신의 손으로 보석을 내던지고 돌멩이를 주었다. 회한과 자기 혐오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서연을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심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여 서연에게 사과했다. 이서연 디자이너, 잠시나마 당신의 명예에 의심을 품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진정한 창작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제25회 코리아 주얼리 디자인 어워드 연계의 대상은 그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참가번호 7번 이서연 디자이너의 부활입니다. 그 순간 컨벤션 홀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명의 디자이너를 위해, 한 명의 인간 승리자를 위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서연은 무대 중앙에 서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받았다. 그녀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고,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다시 태어난 진정한 부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승리했다. 시상식의 밤이 끝나자 이서연의 이름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신드롬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디자인, 어워드 우승기가 아니었다. 배신과 역경을 딛고 자신의 힘으로 명예를 되찾은 한 여성의 위대한 서사시였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온라인 뉴스와 신문의 한 면은 그녀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무대 위의 배신, 그리고 눈물의 반전. 디자이너 이서연, 10년의 침묵을 깨다. 표절과 해킹 한 디자이너의 추악한 몰락. 박유라, 모든 것을 잃다. 진정한 부활을 이뤄낸 천재 디자이너. 그녀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경멸과 의심이 아닌 감탄과 존경을 담아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시상식 직후 서연은 최진우와 오윤진 변호사의 보호 아래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뚫고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녀가 탄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배경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맹렬한 질문 공세를 받는 박유라의 모습이 보였다. 완벽하게 꾸며졌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드레스는 구겨졌고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얼굴은 마녀처럼 보였다. 그녀는 비켜라고 소리쳤지만 한때 그녀를 떠받들던 세상은 이제 가장 잔인한 구경꾼이 되어 그녀의 몰락을 즐기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박유라의 세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어워드 위원회는 대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그녀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진우의 회사는 그녀의 해킹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그녀의 홍보대 행사 클라이언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직원들은 모두 사표를 썼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기자들이 24시간 진을 치고 있는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홀로 자신의 패배를 곱씹으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그녀의 몰락은 그녀가 저지른 죄의 무게와 정확히 비례했다. 강민준의 삶 또한 파국을 맞았다. 유라의 범죄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그 역시 공범이자 어리석은 꼭두각시로 낙인 찍혔다. 회사에서는 그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고 결국 그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유라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서연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혼 조정은 놀라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민주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오윤진 변호사가 제시한 재산 분할 합의서에 그는 묵묵히 도장을 찍었다. 아파트는 서연의 소유가 되었고 그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나오던 날 민주는 서연을 붙잡았다. 몇 주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이었다. 서연아, 잠시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도 멀고 어색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눈이 멀었었고 유라의 질투와 내 열등감이 합쳐져서 널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평생을 후회해도 모자랄 거야.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용서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였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눈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증오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영화를 보는 듯 모든 감정이 희미했다. 당신의 사과 잘 들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하지만 그 사과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겠죠. 난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만큼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 무대 위에서 끝났어요. 민준 씨,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죠. 부디 잘 지내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서연은 한치의 미련도 없이 카페를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부수고 사랑을 내쫓고 진실을 외면했다. 그의 남은 인생은 이제 기나긴 후회와 고독의 시간이 될 터였다. 서연의 삶에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 부활은 단순한 수상작을 넘어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스토리에 감동한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에서 협업 제의가 쇄도했다. 그녀의 이메일함은 매일같이 새로운 제안들로 가득 찼다. 그 중에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제안도 있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명품 주얼리 브랜드 르클레르 레클락에서 온 공식 서한이었다. 그들은 부활의 디자인 판권을 사고 싶다는 것을 넘어 이서연 바이 르클레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단독 컬렉션을 론칭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의 무대에서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철학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일 기회였다. 한때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아니, 잊고 살았던 바로 그 꿈이었다. 수많은 제안들 속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진우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요즘 아주 스타가 다 됐어. 이서연 디자이너님. 진우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도 마주 웃었다. 다 선배 덕분이죠. 아니, 내 실력 덕분이야. 진우는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도 너한테 제안 하나 하려고. 다른 회사들의 제안과는 조금 다른 제안이야.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J1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계약서였다. 나는 네 상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너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우리 회사의 하이 주얼리 파트를 새로 만들려고 해. 그 파트를 이끌어줄 헤드 디자이너이자 나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공동대표가 되어주지 않겠어.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녀의 재능에 대한 그리고 그녀라는 인간에 대한 최진우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제안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과 진우는 오랜만에 한강공원을 찾았다. 몇 달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장소 근처였다. 그때와 같은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지만 이제는 시원하고 상쾌하게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캔맥주를 하나씩 들고 벤치에 앉아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고마워요, 선배.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정말 모든 게 다 고마워요. 선배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내가 널 구한 게 아니야. 서연아. 진우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나는 그냥 거울을 들어줬을 뿐이야.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안에 어떤 거인이 잠들어 있었는지 비춰줬을 뿐이지. 절망의 늪에서 걸어 나온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의 힘이었어. 그의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랬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친구가 아닌
온전한 이서연으로 서 있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제 인생 최악의 사건이 결국 저를 진짜 제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으니까요. 어쩌면 가장 어두운 밤에야 비로소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는 건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다시 잠시 침묵했다. 기분 좋은 침묵이었다. 서연은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신뢰하는 파트너와 함께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선택일 것이고 그녀는 그 선택을 책임질 힘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주인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깊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마침내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